맑은 이슬로만 채워진 호수입니다. 햇살이 내리쬐면 호수가 반짝입니다. 금빛으로 은빛으로 빛나는 호수면 그 위에 가만히 눕고 싶습니다. 자, 요만큼은 누가 청소년 시기 때 내가 현아를 위해서 현아를 사랑하면서 현아에 대한 마음을 쓴 시인데요. 지금 현아의 눈이 원래 현아의 눈망울이 크다고 20년 후에 만날 때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었죠. 맑은 이슬로 채워져 있고 호수가 반짝이고 나는 그 위에 가만히 눕고 싶대요. 시가 공책의 마지막 자까지 채워진 날 나는 하루 내내 방구석에 처박혀 공책 표지를 내 마음대로 멋지게 꾸미고 공책의 속지 여백에 간단한 그림도 그려 넣었다. 어머 어떡해. 그야말로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수제품 시집을 만든 거죠. 정말 소중한 시집이네요. 그런데 현아에게 주기 위해 자취방을 나섰다. 얘는 하숙을 하는 게 아니라 자취방, 시골에서 고향이기 때문에 너무 기뻐 설레. 아직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마치 시집 완성을 축하해 주기라도 한 듯 소산스럽게 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눈은 서술자가 기쁨이고 설레임 그 자체예요. 나는 시집을 품속에 품고 겉옷을 단단히 여며 눈에 맞지 않도록 했다. 현안의 집까지 가는 동안 내 발걸음은 공중에 붕붕 뜨는 것 같았고 뺨에 와 닿는 눈이 차갑게 느껴지지도 않고 머리에 쌓이는 눈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지도 않아 일부러 털어낼 필요도 없었어. 왜? 너무 좋았어. 내 마음을 현아에게 이 시집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으니까. 현안의 골목에 어귀에 들어설 때였거든. 그런데 눈발 위에 내 발자국. 얘는 불안함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눈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기 소재의 기능이 달라요. 얘는 기쁨과 설레임을, 얘는 두려움을. 남자 신발과 여자 신발 한 쌍이었다. 눈은 발자국 위에도 쏟아져 내렸지만 발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발자국은 현안의 집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나는 불현듯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혹시 둘이서 논맞이하다 들어간 게 아닐까?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나는 지금 친구랑 누구랑 현아를 생각을 한 거죠. 눈 맞다가 들어간 건 아닐까? 그래서 눈 위에 걸음걸이가 혹시 발자국이 4개 찍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둘이 이렇게 발자국은 현안의 집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불현듯 그렇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이 이상한 느낌이라는 것은 바로 질투심이죠. 가슴이 친구랑 현아 둘이서 눈이 내리는 밖에서 놀다가 들어가는 것만 같았고 가슴이 마구 뛰며 방망이질을 해댔다. 목소리가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너무 죄송해요. 순간 얼른 뛰어가 아직 두 사람이 마당에 있는지 어떤지 확인하고 싶어졌다. 그런가 하면 둘이서 함께 있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을 것만 같아 오늘은 이만 돌아갈 까 하는 마음도 들었다. 이럴까 저럴까 마음의 갈피를 못 잡으면서도 내 발걸음은 어느새 현안의 집 앞까지 이어졌다. 나는 두 눈을 꼭 감고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처마 밀 섬돌 위에 눈을 털고 있는 친구와 아주머니 한 분이었다. 결과적으로 누구였던 거예요? 친구와 아주머니였던 거네요. 질투심으로 느껴졌는데 나는 가슴을 쓸어내었다. 다행이야. 현아가 아닌 것에 그때까지의 불안이 가시고 마음이 놓인 것이다. 친구가 아주머니를 소개했다. 우리 어머니셔. 그러니까 친구 엄마인 거죠. 내일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시골집에서 지금 오셨어. 하필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오시느라고. 이렇게. 지금
나는 여기 친구 만나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기뻤어요. 설레었어요. 그러다가 불안감에 휩싸이고 내적 갈등 심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확인할까? 그만 돌아갈까? 이러면서. 그런 다음에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친구랑 친구 엄마랑 거 확인하고 이 내적 갈등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1인칭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주인공의 감정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 얘 감정의 변화가 기쁘고 불안감이고 안도감 느껴진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내가 어른에게 인사를 할 때 최대한 갖출 수 있는 자세를 취하면서 말이다. 나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가 인사를 하고 나자 친구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했다. 아이고 좋은 친구인갑네. 인사성 밝은 것 봐. 이참에 대학은 어디로 가는 것이요? 다 좋았는데 대학이라는 말이 눈에 거슬렸다. 나에게 대학 같은 건 안중에 없어서였다. 친구 어머니가 눈을 탈탈 털고 친구 방으로 들어가자 친구가 현아 방 쪽을 향해 가볍게 턱짓을 한 뒤 나를 슬쩍 훑어보았다. 현아는 집에 없는가 봐 라고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하나는 인사성 박다 그랬고 진짜 아까 자기가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되게 공손하게 취했거든. 왜 그러냐면 다행이라고 여겼어. 감사합니다 막 이런 거지. 여러분 기분 좋을 때도 그렇잖아요. 응. 진짜 기분이 좋으면 인사도 절로 하고 싶어지죠. 그쵸? 그래서 아까 인사를 진짜 최대치로 했고 웃음까지 나왔으면서 지금 얼굴이 화끈거렸던 거죠. 그리고 얼굴이 화끈거린 이유는 친구랑 그 다음에 현아 사이를 뭐 했어요? 질투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것에 대해서 약간 부끄러움 이런 걸 느꼈던 거죠. 그리고 인사성 밝은 것 봐. 이렇게 칭찬까지 들었어. 머쓱 테라인 거죠. 그리고 다 좋았는데 대학에 가슬렸다는 말이 거슬렸어. 나에게 대학 같은 거는 안중에도 없었는데. 그리고 친구는 이렇게 현아는 집에 없는가 봐. 내가 누구를 보러 왔는지 다 안다는 투였다. 그러니까 친구는 알고 있는 거죠. 내가 현아를 좋아한다는 걸. 나는 내 마음을 들킨 친구한테 들킨 것만 같아 또 얼굴이 화끈거렸어. 그러든 저러든 일단 현아가 집에 없다는 게 무척 다행으로 여겨졌어. 이렇게 분위기 좋은 날 친구랑 현아가 한 집에 같이 있어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들었거든. 이렇게 분위기 좋은 날이라는 것은 눈이 내려. 근데 눈이 내리는 어떤 날이야? 내가 사랑 고백을 하는 날이거든. 현아는 없어도 돼. 그 대신 이것 좀 전해주라. 내가 품에서 수제품 시집을 꺼내 친구 앞으로 내밀자 친구는 그걸 물끄러미 바라나 보았다. 왜일까? 친구 역시 그렇죠. 현아를 좋아하고 있어서 굉장히 당황한 거죠. 나는 친구가 그 시집을 계속 내려보고 있는데도 서둘러 현아 집을 뛰쳐나왔어. 괜히 친구에게 속을 보인 것 같아 너무나 어색했기 때문이야. 눈길을 채집어보며 보니 현아 집으로 이어진 발자국 위에 눈이 제법 두텁게 덮여 있었어. 발자국을 볼 때마다 웃음이 픽픽 새어나왔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지금 한순간이나마 발자국을 볼 때마다 웃음이 픽픽 새어나왔어. 한순간이나마 여자 신발 자국을 현아 것으로 생각한 게 우스워서여서 다행이고 안도가 났고 내가 왜 눈 덮인 발자국을 왜 현아로 생각한 거야? 친구 엄마인데 오빠 쏟아지는 눈을 피하느라 고개를 숙인 채 혼자서 실없이 지으며 골목길을 빠져나오는데 현아가 나타난 것이었다. 현아? 어디 갔다 와? 현아? 어디 갔다 와? 되게 다가간 거죠. 다가간 거를 심정을 드러나기 위해서 일부러 과도하게 쉼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뜻밖의 현아를 만나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현아는 온통 눈을 뒤집어 쓴 채 두 손을 모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반갑게 달려들 때처럼 손을 활짝 펼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눈사람 만들래? 현아는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이 벙어리 장갑 중요하는데요. 나는 무슨 손 상태냐면요. 나는 바지 호주머니에 두 손을 푹 찌른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맨손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은요. 나는 가난한 시골에서 올라와서 지금 하숙하고 있는 상황이고, 얘는 그래서 하숙직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게 되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얘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일이었다. 나는 현아랑 눈싸움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고개를 저었다. 그보다는 먼저 현아가 내 시집을 받아서 일고 싶어 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아니 어쩌면 장갑을 끼지 않는 내 맨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엉뚱한 말을 내뱉고 말았다. 응, 나도 그러고 싶은데 바쁜 일이 있어서 그만 가야 돼. 자, 눈사람 만들기를 거절했어요. 왜죠? 첫 번째는 현아가 내 시집을 빨리 봐주길 바랬고, 두 번째는 내가 가난해. 그래서 장갑이 없는 걸 들키면 좀 그렇기 때문이죠. 맨손인 게. 현아랑 어, 어,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는 더듬거렸어. 갑자기 내가 바보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었다. 현아랑 자연스럽게 어울려 눈사람도 만들고 친구한테 시집을 맡겼으니 받아 읽어보라는 말도 하면 될 텐데 근데 하지 말았어. 못했어. 현아가 뭐라고 하는지 어떤지는 살펴볼 거를도 없이 나는 마구 눈 속을 띄었어. 뒤통수가 근질근질했어. 결과적으로 아까 마찬가지로 더듬거렸어. 지금 현아 어디 갔다 와도 그렇고 방금도 응 나도 그러고 싶은데 바쁜 일이 있어서 그만 가야 돼 라고 지금 쉼표를 써서 더듬거림을 표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계속 말이 더듬거리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당황하고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몇 번씩이나 현안의 골목구에 들어섰다가 발길을 돌리고 했다. 오다가도 우연이라도 현아를 만나기를 바랐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현아에게 아무런 반응을 못 받는 나는 더 이상 시를 쓸 수가 없었다. 시를 멈췄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현안의 집 쪽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이 절망했는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렇군요. 나는 궁극적으로 현아에게 청소년 시기때 절망하고 끝난다라는 거. 근데 여기 중간에 나왔어. 내가 있잖아. 여기에 친구한테 시집을 맡겼으니 한번 읽어보라고 말 한 번이라도 했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 한번 읽어보라고. 눈이 멈추고 며칠이 지났어. 나는 현아가 내 시집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해서 안달이 났어. 그러나 다른 때와 달리 현아의 집에 가보기가 망설였어. 학교는 이미 겨울방학이어서 친구를 학교에서 볼 일이 없었거든. 두 번째, 현아네 집에 갈 수가 없었어. 왜냐면은 겨울방학이었거든. 친구를 학교에서 볼 일도 없다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현아에게 말을 하지 못해서 현아는 시집의 존재도 몰라. 그 다음에 내가 현아네 집에 갈 수도 없어. 왜냐면은 방학이야. 그치? 왜냐면은 학교가 안 해. 몇 번씩이나 현아네 집 골목에 들어섰다가 발길을 돌아오곤 했다. 오다 가다 우연히 현아를 바라긴 바라지만 게다가 우연이라고 만난 적 없어. 현아에게서 아무런 반응을 못 받은 나는 더 이상 시를 쓸 수 없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현아네 집 쪽을 바라보며 얼마나 그렇게 해서 이래서 절망을 했던 거죠. 현아를 원망하며 깊은 절망에 빠진 나는 더 이상 시를 쓰지 않게 되고 대학과 군대 생활을 마치고 들어가 직장에서 메마르고 기계적인 삶을 나는 지치게 된다. 나는 결국 고향을 찾아 스스로 돌아본 후 다시 글을 쓰면서 그러니까 공백기가 있었다는 거죠. 군대와 직장. 여기에 바로 경계가 누가 있냐면은 현아가 있어요. 현아가 있기 전과 후는 현아가 있는 다음에는 구체적인 시로
그 다음엔 어떻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시를 썼었죠.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현아를 사랑하고 구체적인 시를 썼다가 세상에 단 것뿐인 시집도 썼는데 절망하게 되고 시를 안 썼다는 거죠. 어디 군대 가서 직장에 이르는 그런 다음에 스스로 고향을 찾은 다음에 글을 썼대요. 이후 소설가게 된 나는 지난 세월 속에서 자신 잊고 있었던 새로 태어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던 차 현아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 소설가게 된 나는 지난 세월 속에서 즉 자신 있고 새로 태어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던 차 현아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글 쓰는 게 유일한 이 사람의 즐거움이고 낙이었는데 현아에게 고백을 받는데 절망을 하게 돼서 붓을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돌아봤어. 여기 나와 있죠? 자신의 이게 내가 삶이 이렇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문학이 나한테 이런 역할을 하는데 위안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여기서 글 쓰는 작가의 길로 전향하고요. 이 소설가가 된 나는 뭐 했다. 지난 세월 속에 자신 있고 새로 태어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던 차라고 했는데 지난 세월 속이라는 것은 바로 군대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맞지도 않은 일을 했던 거. 그게 지난 세월 속에 자신 있고 새로이 태어나는 즉 글 쓰는 작가로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던 때 바로 현아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죠. 기억의 저편을 한참 헤매고 있는데 현아가 나를 잡아 끊었다. 현재로 돌아온 거예요. 앉아서 차 한잔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청소를 마친 찻집 주인이 건석으로 신문을 뒤적이면서 계속 우리를 힐끔힐끔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네, 시간이 좀 흘렀네요. 청소가 마쳐졌어요.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 둘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내 앞에는 다시 여고생 소녀 현아가 앉아 있었다. 그 눈앞의 현아가 40줄에 가까운 여인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할 순 없었다. 나는 그녀를 마지막에 본 건 그 눈 오는 날이었죠. 나는 침묵을 견디기가 힘들어 공책을 뒤적거렸다. 편마다 작품 한 편마다 여고생 소녀 현아가 그려져 있는데 쑥스러울 정도로 그때 나의 감정이 딸과 그대로 한껏 다 드러나 있었다. 한참 뒤 고개를 숙이고 있던 현아가 얼굴을 들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젖은 눈빛으로 현아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받았다. 왜? 그동안 나 미워했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절실한 시를 줬는데 현아가 나에게 묻는 거죠. 오빠 나 미워했지? 나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현아를 미워했을까?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애써 잊으려고 한 게 꼭 미움탄 맛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생각과는 상관없이 현아가 단정적으로 말했다. 미웠을 거예요. 역시 난 할 말이 없었다. 계속 공책을 뒤적거렸다. 희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시집을 가지고 현안의 집에 갔다 돌아올 때 만났던 눈을 뒤집어 쓰고 귀가하던 현아 모습만 공책의 장마다 아른거렸다. 지금 현아는 추측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아니라 그 현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글쓴이 자취하던 오빠 즉 스스로라고 이 글쓰 여기 서술자인 내가 현아를 미워할 것이라는 생각을 현아가 더듬거렸다. 남편이 죽었어요. 나는 외마디 말소리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현아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하겠는가. 현아가 다시 더듬거렸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난 아직도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남편이 죽고 나서야 이 시집이 나한테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집이 누구? 남편은 누구? 남편이 바로 친구라는 걸 알 수 뭐라고? 남편이 죽고 나서라니. 그렇다면 그 친구 녀석이 현아 남편? 그 녀석도 현아를 좋아했구나. 순간적으로 그때 상황이 빠르게 재구성되었는데 내 수제품 시집이 현아에게 전달 안 된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 시집을 왜 내게 다시 돌려주지도 않고 없애버리지도 않았을까? 미안해요.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을 이제 돌려드리게 돼서 그때 받았으면 바로 돌려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돌려드린다라는 말은 나 오빠가 그때 고백해도 나는 사랑 받아주지 않았을 거야. 시집 속의 말들이 20회 동안 갇혀 있느라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왜 힘들었냐면은 결과적으로 시집 속의 말들은 현아를 위한 건데 결과적으로 닫혀 있었다라는 얘기는 갇혀 있었다라는 건 아무도 그걸 꺼내보지 않았다. 누구도 읽어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드리려고 오빠 글쓰는 작가가 된 건 알고 있었어요. 우연히 신문에서 오빠 이야기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늦게라도 시집을 꼭 돌려드리려고. 현아 입에서 오빠라는 소리가 2번씩 나왔다. 그 말을 듣자 마른 침이 목으로 넘어갔다. 아, 그런데 나는 무엇이 아니 누가 2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공책을 다시 현아 쪽으로 슬며시 내밀었다. 그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 뒤 처음으로 이는 어지럼증을 갖가지 참으며 말했다. 이건 현아 아니면 누구에도 소용없는 시야. 여기 들어있는 시는 현아인데 현아한테만 어울리는 쓴 거거든. 현아니 남편이 된 그 친구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한테 다시 돌려주지 못하고 없애버리지도 못한 거야. 나랑 친구는 같은 생각인 거죠. 나는 이 시집을 돌려받지 않았고 그 친구도 현아에게 나에게 그 시집을 돌려주지 않은 이유를 내가 지금 추측하고 있는 거죠. 오직 누구를 위한 거다? 현아. 그러니 시를 쓴 나도 주인이 아니야. 그럼 이만 밖에는 여전히 눈을 퍼붓고 있었다. 눈길 위에 똑같이 겨울이에요. 발자국을 찍으며 발걸음을 뗄 때마다 오빠라는 소리가 밟히는 것 같았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추억이 아련아련하게 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친구가 현아에게 결과적으로 시집을 전하지 않았고요. 보관했었거든요. 태워버리지도 않았고요. 친구도 결과적으로 현아를 좋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시집을 전달해버리면 큰일 나죠. 나의 감정을 그러니까 친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의 감정이 전해지면 안 되는 거죠. 친구의 입장에서. 그다음 버리지 않은 이유도 이 시는 오직 누구? 현아인 것이고 그 책을 보시면 그 다 자작시에 편마다 그림 있고 막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버릴 수도 없었고 줄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가 끝났는데요.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얘는 첫 번째 중요한 거 회고적이고 즉 회상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그 다음 입체적 구성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즉 순행적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얘 성장소설이에요. 성장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눈하고 눈 발자국 기억하십니까? 얘는 기쁨인데 얘 같은 거는 얘는 불안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현아를 만나기 전과 후에 이 주인공의 그 글 쓰는 시의 경향성이 매우 달라진다라는 거. 예전에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변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네.